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중마고와 함께 평소 적당히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역에서 내려 근처 산에 올라 산책도 하고 지도에 실리지 않은 신사 같은 데를 찾으면 참배도 하곤 하죠.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었고 길을 잃어 헤매다 25km 넘게 걸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꽤 즐거워서 쉽사리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나라현에 있는 일본 백대 산촌에 선정된 산 위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에 놀러갈 예정이었습니다. 탐험보다는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 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죠. 길을 가던 도중 저수지 몇 곳을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산기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구글 맵을 켰습니다. 구글 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습니다. 500m 정도 앞에서 두 길은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든 괜찮겠다 싶어 우리는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차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바닥 가득 피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동화 속 세상 같다는 생각에 둘이서 신이 나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가 산책을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여기저기 고사리가 잔뜩 나 있는 가운데 사람이 낸 듯한 한 갈래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에 딱히 망설임 없이 구글 맵도 안 보고 나아갔어요. 나아가다 보니 고사리 말고 다른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무도 높은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통과 가지도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줄기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에 나무를 제치고 풀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더욱 험해져서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가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길이라고 믿고 걸어오던 길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걸어온 것인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건 결코 오컬트적인 게 아니라 외길으로 보였던 게 실은 뇌가 멋대로 걷기 쉬운 걸 길로 인식해서 착각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느낌으로 길을 잃는 거겠지 하고 하지만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쩐지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기분이 강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지면서부터는 힘들게 나왔으니만큼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싫었으니까요. 이것도 감정을 조작당했다거나 딱히 비과학적인 이유에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보같이 어째서 그랬을까? 그대로 돌아갔어야만 했다고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사가 가파라서 거의 나무에 매달리듯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갈까 싶을 무렵 벼랑 위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이던 가드레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딱히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에 도대체 왜 나는 가드레일을 본 걸까?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뭐 아마 이것도 영적인 무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 원래 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만든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을 올라온 터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벼랑 위에는 다시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각이 아닌 진짜 인공물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 따위 없을 텐데 밭 같은 데서 자주 보이는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두막이라고는 해도 벽에 칠도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 안에 나무가 자라있기도 해서 겨우 바닥이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분위기는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 마을로 이어지던 옛 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벼랑을 일상적으로 다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둘 다 동시에 산에 들어오고서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한없이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에 느낀 절망과 공포는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해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례로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가 가자 하고 오두막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에 나는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 없었지만 뒤에서 공포와 절망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지껏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헤치고 갈 수도 없을 길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뇌에서 희망적인 기대가 없어져서 길을 보던 환각마저 사라진 탓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양옆이 벼랑인데다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파가 닿지 않아 스마트폰도 쓸 수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벼랑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망설임 없이 친구는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도 따라서 벼랑을 내려왔고 근처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찾아냈습니다.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 있었기에 무사히 목적지인 마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대로 별일 없이 끝났었습니다. 딱히 오컬트적인 것도 전혀 없었고 20대 후반의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은 정도였죠.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난 지금 또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나는 어쩔 줄을 모를 지경입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놓고 보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클 텐데 어째서인지 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나는 또 그 산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일상의 스릴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이 무서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거겠죠. 오컬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산에 갔다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야 갑자기 깨달았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겁에 질려 몰랐었는데 전기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그때 우리가 본 텔레비전은 계속 잡음과 함께 지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 어머니는 사주를 봐주기도 하시지만 팔자 타령에 속답답한 손님들 상대도 해주신다고 해요. 그날도 주말이라 친구가 잔심부름차 가게에 갔는데 날씨가 짓궂어서 그런지 손님 하나 없었대요. 친구 혼자 음료수 꺼내 마시고 있는데 딸랑 거리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제가 입학한 대학교 새내기 같은 복장의 여학생이 저 장사 안 하나요? 하길래 친구가 아니요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먼저 드릴게요. 하고 친구는 어머니께 손님 오셨다 말씀드리고 손님을 사주 봐 주시는 테이블로 안내해 드렸대요. 친구 어머니가 먼저
날씨가 참 짓궂죠. 원래 이런 날 마음이 더 심란한 법이죠. 라고 했더니 여학생이 무서워서. 저는 무서워서 사주 보는 거 싫어해요. 그냥 어딘가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좀 편해질까 해서요. 저한테 뭔가 말씀해 주시지 말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알겠다 했고 여학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좀 더 동생을 붙잡아 두지 못한 게 한이 맺혀요. 동생이 언젠가부터 아버지 몰래 차를 들고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날도 아버지가 주무시자마자 몰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따라 나가서 아파트 1층에서 다퉜어요. 고등학생인데 무면허로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면허도 없는 동생이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화도 나고 그래서 악착같이 따라가서 말렸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이야기했나 동생이 더 이상 못 기다린다면서 차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열쇠를 뺏어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려는데 동생이 따라와서 열쇠를 빼서 달아나더라고요. 아파트 입구를 벗어나 주차장 쪽으로 뛰던 그 순간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 한번 못 해보고 죽었어요. 라고 여학생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하겠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본인도 어찌 죽었을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동생이랑 본인 생년월일씨라도 알려줘 볼래요? 그러자 여학생이 동생을 좀 더 붙잡아 뒀더라면 그랬다면 안 죽었을 텐데 진작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텐데 라고 말하더니 한참을 울다가 생년월일씨를 불러주더랍니다. 어머님이 이것저것 보시는데 여학생이 안 들을래요. 그냥 말하고 나니까 속 시원해요. 부적 같은 건 안 주시나요? 라고 했고 어머님은 네, 여기선 부적을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저 인생상담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혹시나 많이 힘들면 종교의 힘을 빌려봐도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여학생은 이제 갈게요 라는 인사만 남긴 채 돈을 지불하고 가버렸습니다. 듣고 있던 친구가 엄마 저 여학생 불쌍하다. 그러게 진작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쯧쯧 얼마나 황당할꼬. 쯧 라고 했고 친구가 그렇지 자기 동생이 갑작스레 죽었으니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 그 남동생이 얼마나 황당할까. 저 여학생이 붙잡지 않았으면 사고 당하지 않았을 수도 라고 하더랍니다. 그 여학생 그 해 운세에도 그녀의 남동생 그 해 운세에도 사고수나 사망에 대한 건 없다 하셨대요. 동생의 팔자에 그 여학생이 개입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혹시 모르지. 그 오토바이 운전사가 죽을 팔자였는데 그걸 그 동생이 뒤집어 썼을 수도. 저승사자님께서 사람을 잘못 데려갔을지 누가 알겠어. 오토바이 운전사 사주를 보면 좋겠구먼. 세 번째 이야기. 대학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어씨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를 부득이하게 일주일 쉬기로 했다. 어씨는 결혼을 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엔 집에 혼자 있을 뿐이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대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지겨웠다. 어딘가에 놀러가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도 없어. 집안에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씨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정오쯤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아이가 2명 있는 것 같았다. 어씨가 살고 있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지만 의외로 낮에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래층의 어씨에게도 잘 들렸다. 그러나 그리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기분 나쁜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가려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다음날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파진 어씨는 점심을 만들기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다. 30분 정도 지나온 피자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결국 피자는 꽤 많은 양을 남겨버렸다.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어씨는 친절한 마음으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어씨는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진 몰랐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낌새를 차린 것 같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다.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누군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미하게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어씨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약간나마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문이 빼꼼 열렸다. 집안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5cm 정도의 틈 사이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여성은 차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둑어둑해서 얼굴의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았다. 어씨는 자신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한 번 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문 틈새로부터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문득 여자의 얼굴 아래를 보니 2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 있었는데 3명의 얼굴이 세로로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이리로 주세요." 어씨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었다.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다. 3개의 얼굴은 문틈으로 어씨를 쳐다보고 있다.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씨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 불쾌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머리 한 구석에 떠돌아다닌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있다. 온 몸이 떨려왔다. 걸음이 빨라졌고 한시라도 빨리 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비상계단의 무거운 문을 밀쳤을 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다. 뒤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저쪽 복도 모서리에 3명의 얼굴이 있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 빈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낮의 아파트 복도에서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3명의 얼굴을 말끔하게 비추었다. 어씨는 목 주변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로로 늘어선 얼굴은 있을 수 없었다. 몸이 없었다.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은 머리를 떠받친 손이었다. 어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어씨의 윗집에선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고 사체에는 목이 없었다. 목이 잘려나간 지는 34일 정도 지났었다고 한다. 그 집의 남편은 지명수배되었고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냈다고 한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목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발견된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경찰이 지워진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냈을 땐 어씨의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